안녕하세요. 토지주택박물관 온라인 강좌 도시의 인문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사회에 걸쳐 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님을 모시고 도시 역사 산책이라는 작은 주제로 우리나라 근대 도시의 형성과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함께하는 첫 번째 시간은 1876년 개항시기 전후 조선사회의 변화와 그로 인해 조성되어지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 중심이지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개항이라고 하면 강화도 조약을 연결하게 되는데요. 운요 사건을 부실로 일본과 조선이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 조약을 맺고 그 결과로 개항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배웠는데요. 이게 맞는 건가요? 아마 이 화면을 보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이게 수십 년, 아마 또 어떻게 보면 100년 넘게 아마 그렇게 거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건축과 도시를 중심으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1876년의 개항이 강제 개항이 맞나? 강제 개항이라면 당연히 있었어야 될 도시와 건축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일은 왜 그럴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오늘의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병인양요를 겪었고요. 그 다음에 신미양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정부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이들의 요구를 물리쳤어요. 그게 우리가 마치 쇄국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조선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준비가 될 때까지. 자, 그런데 이 운요 사건을 일으킨 일본의 요구에 조선이 납작 엎드렸다는 이 부분을 왜 이상하냐? 사실은 일본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일본은 사실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당한 나라입니다. 1854년에. 미국에 의해서 강제 개항당한 일본이 요구를 하는데 미국의 요구도 물리쳤던 조선이 일본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의심을 하려다 보니 도대체 운요 사건의 실체를 좀 더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전공자가 아니어서 기존에 정리된 내용을 잘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는 그들이 각각 500에서 800명 가까이 되는 군대와 군인과 많은 군함을 가지고 조선의 개항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조선이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이것을 물리쳤다고요. 심지어는 1866년이죠. 병인양요가 일어나는 그때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라는 게 있었다는 거 많이 아실 겁니다. 편양에서 통상을 조행하던 미국 상선을 편양 감사가 격침시킨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미국이 복수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런 경험을 가진 조선이 불과 20여 명의 병력으로 군함 한 채를 가지고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는 이런 일종의 뭐 조금 상스러운 표현이라고 치면은 깽판, 소란 이런 걸 폈는데 여기에 그들이 일당천도 아니고 굴복했다라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미국과 프랑스가 요구했을 때 그들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들 요구를 제어할 수 없으니 일단 강하게 버티고 그랬는데 또 다른 5년 뒤에 일본이 요구를 하는데 일본은 우리가 오랜 관계에서 보면 충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나라 같은 거죠. 더군다나 일본은
미국에서 강제로 개항을 당하면서 서서히 이게 근대화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일본을 잘 다독거리고 일본 모델을 택하면은 조선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이제 그 개국의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지렛대로 삼아서 개항을 준비하자라는 것이 당시 조선 정부의 생각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당시 조일 수호 조규가 일어났을 때, 강화도 조약을 맺었을 때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의해서 아편 전쟁을 겪으면서 개항을 했고요.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강제로 개항을 당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는 여러 나라의 요구에 대해서 조선이 우리는 절대로 중국이나 일본처럼 개항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라고 다짐을 했을 리가 없죠. 당연히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당시의 조선의 입장에서는 개항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일본 모델이 좋을까? 청나라의 모델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어느 나라 모델을 택하시겠어요? 일본. 그렇죠. 당연히 일본이죠. 일본 모델을 택할 경우에 또 다른 강점이 하나가 있어요. 프랑스와 영국은 청나라를 강제 개항시키면서 청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런데 미국은 일본을 강제 개항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식민지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중에 1882년에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미국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일본은 미국이 식민지화하지 않은 덕분에 차분하게 근대화의 길을 겪었으니 일본을 모델로 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근대 국가로 나아가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러한 내용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강화도 조약의 내용을 우리가 그동안 숱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조약 내용을 읽어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약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통상을 하던 부산항을 먼저 계속 열어주고 20개월 내에 2개의 항구를 더 열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강화도 조약의 요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이미 부산항이 통상을 하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열어준다라는 조항. 이게 어떻게 최초의 개항전인가요? 만약에 일본이 조선에 대해서 강화도 조약을 강요하는 상황이 일본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거였다면은 부산항으로 만족했겠지만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일본은 보다 큰 정치적, 군사적 욕심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이 요구하는 게 부산항이었을까요? 보다 서울에 가까운 항구였겠죠. 바로 그러한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이게 부산항은 일단 시작점이고 그 다음 항구가 중요할 텐데 그 다음 항구를 20개월 내에 2개를 더 열어주겠다고 강화도 조약에서 약속을 했다고요. 그런데 조선 정부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강제 개항이었다면 겁도 없이 그 약속을 안 지킬 수 있을까요? 20개월 약속을 무려 4년 뒤에 원산항을 열어주는 것으로 답을 해요. 이상하죠? 또 하나, 한 번 약속을 어긴 것을 또 모자라서 두 번째 항구인 인천항은 1883년에 열어줍니다. 야, 그래서 결국 늦었지만 약속을 지켰네? 라고 말을 하기에는 겁이 없는 거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을 겁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인천항이 늦었지만 일본에 대한 약속을 지킨 줄 알았는데 1882년에 바로 인천항 개항 직전에 미국과 수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인천항의 개항이 일본을 향한 개항이야? 아니면 미국을 향한 개항이야?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던질 수 있겠죠. 자, 이거는 부산항의 1903년도의 모습인데요. 1903년도의 모습에서 이제 처음에는 사실은 지금 용두산 공원 근처의 모습인데 용두산 공원은 조선시대부터 사실은 일본의 외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인데 그곳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일본이 통상을 할 수 있도록 1876년에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외관은 조선시대 때 감리사라는 곳이 통제를 받았던 지역입니다.
사실 핵심은 인천항인데 그 인천항의 지금 조개지의 모습을 보면 가운데 하얀색으로 된 부분이 일본 조개지고 그다음에 위에 그 일본 조개지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은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서양 각국 조개지. 그다음에 일본 조개지의 왼편에 약간 삼각형 모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청국 조개지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일본 조개지가 전체 공간의 중심에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가장 핵심인 것 같지만 내용을 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사실은 일본 조개지는 바닷가에 면해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 조개지는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야트막한 언덕 위, 인천이라는 지명을 보면 인천 자유공원이 제일 높잖아요. 지금의 메가나 장군 동상 있는. 거기는 약간 필지가 경사가 져 있는 전망 좋은 곳에 서양인들의 주거지가 있고 그리고 이 필지의 모습도 크잖아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닷가에 탁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저기가 누구 땅이냐면 영국 영사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기의 영사관에서는 인천항을 드나거리는 모든 배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이에요.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곳을 서양인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경관 좋은 곳에 서양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일본은 가운데에 있어서 그래도 꽤 괜찮은 데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은 옆에 있는 청국 조개지만도 못해요. 왜냐? 청국 조개지는 언덕배기 위에 있기 때문에 침습, 수해를 입지 않아요. 근데 일본 조개지는 바로 바닷가에 면해 있기 때문에 수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현재 일본 조개지 위치는 가장 좋은 곳이 아니라 가장 땅값도 싸고 가장 전략적으로 취약한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사실은 인천 조개지의 중심은 일본이 아니라 서양이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일본 조개지의 중심은 일본이었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것은 1910년에 일제강점기에 일본인화된 인천의 모습만 알고 있기 때문. 개항 당시의 인천은 일본을 위한 땅이 아니라 사실 서양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개지였다는 거죠. 일본은 그 중에 n분의 1 정도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1882년에 조미통상조약을 맺을 때 이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관세 부과권을 누가 갖느냐 문제입니다. 관세 부과권이 조선정부였습니다. 이게 왜 놀라울 만한 거냐면 1854년에 일본이 미국과 조약을 맺을 때 관세 부과권이 미국에 있어요. 일본이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일본이 끊임없이 우리도 너희들이 조선과 맺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 정도의 조약으로 갱신하자라고 요구하는데 미국이 그것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조미통상조약은 보면 조선이 그동안의 경험을 가지고 미국과 대등하게 맺은, 완벽하게 대등하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불평등 조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 조선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왜? 미국은 일본을 식민지화하지 않았고 그런 신사의 나라는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조선 정부 고종의 판단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조약을 맺었으니 일본도 미국도 이제 공사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76년에 일본이 조약을 맺었는데 일본 공사관이 어디에 설치됐느냐? 도성안에 설치되지 못하고 도성 바깥에 서대문 쪽에 있었단 말이죠. 지금의 금화초등학교 자리입니다. 자, 저 얘기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일본은 한국 정부가 너희는 들어오지 마. 왜? 도성안은 외국인들 상주가 금지돼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오지 마. 그러니까 일본이 네 하고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게 힘 있는 사람이 취할 태도가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일본보다 6년 뒤에 수교를 맺은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너희는 들어와도 돼. 정동, 한복판에 땅을 줘요. 그 땅을 주니까 다른 나라들도 우리는 왜 안 돼? 당연히 일본 따라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공사관을 도성 안에 설치합니다. 그때 설치한 곳이 지금 보여지는 인사동 쪽이에요. 근데 이 인사동 쪽에 일본이 딱 들어오니까 제일 먼저 미국보다도 먼저 여기다 공사관을 번듯한 걸 짓습니다. 꿈에 그리던 이제 입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층짜리 목조 건물을 지었는데 이것이 갑신정부 때 불타버립니다. 근데 갑신정부 사태가 정리되고 나서 자기들이 공사관이 불탔으니까 보상을 요구했겠죠. 조선정부가 좀 보상을 해줘요. 불탔으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땅을 주는데 어디 땅을 주냐면은 남산의 푹쭉 산로.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 유스 호스텔에 있는 남산자락에 땅을 줍니다. 일본이 거기 들어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공사관이라는 것은 외교를 해야 되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속으로 들어간 거라고요. 이게 외교를 하는 나라의 공사관이 위치할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냐면 일본이 조선 내에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좀 반일 감정을 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 세월을 지나다가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어깨에 힘을 주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겠죠. 자, 그래서 시내에 자신들의 업무 공간을 마련하는데 그게 지금 신세계백화점 자리에 영사관을 설치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상하죠. 1894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으면 이제 자신이 그다음에 만땅해야 될 텐데 그러면은 공사관이 내려와야지 왜 영사관을 내려보내죠? 이건 제가 보기에 간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공사관이 아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일본은 당시 개항 이후부터 189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조선에서 힘의 우위를 갖고 있지 못했다. 조선 정부가 충분히 일본의 요구를 적절하게 어떤 건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제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당시에 그 개항은 일본에 의한 강제 개항이 아니라 조선 정부의 선택에 의한 정책적 결단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하나가 조미 수교가 이루어진 다음에 미국 공사관이 도성안에 자리 잡는 과정입니다. 자, 요걸 보죠. 일본 공사관은 도성 밖에 위치하고 있을 때 미국 공사관이 정동 한복판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사실 이 위치가 과연 얼마나 공사관으로 적절한 곳이었을까? 지금은 보면은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붉은 선이 지금의 육조대로, 세종로, 종로, 남대문로인데 보면 정동이 지금은 도성의 한복판이 있지만 큰 길이 가운데 지나가지만 이 당시에는 대로에 면하지 않은 길이에요. 대로에 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 중로에서도 면하지 않았고 하늘색길이 중로인데 그 다음에 지금의 시청 자리에는 군기시터라는 변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의 선원전터도 변형이었어요. 주변에는 변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조선 정부가 미국 공사관을 도시 심장부에 주지만 주변은 대로에 면하지 않아서 한인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곳이었고 군영이 주변에 있어서 일정하게 감시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호의적으로 대접은 해주지만 감시를 늦추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이게 조선 정부의 당시의 정세 판단이나 등등이 끌려가는 마지못해 이런 상황 속에서 개항을 준비하거나 개항을 맞이했던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1876년의 개항은 사실상 강제 개항이 아니라 개항의 틀을 갖췄지만 조선 정부가 일본을 지렛대 삼아서 근대 국가로 나아가는 준비를 하는 작업이었고 실질적인 개항은 미국과의 조약을 통해서 1883년에 개항한 인천 개항이 실질적인 개항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만들어진 그 외교 정동 타운이 근대로 좀 서울이 발전하게 되는 기본이 되는. 그렇죠. 거기가 이제 외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급기야는 1897년에 이제 을미사변을 거치면서 일본과 견제하기 위해서 아관으로 파천을 했다가 정동의 덕수궁을 법궁으로 삼아서 대한제국을 출범시키죠. 그래서 정동이 근대 한국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좀 정동과 우리 근대를 이해하신 데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정동에 대해서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조미수교와 이렇게 미국 공사관에 대한 그 관계를 통해서 그 위치를 한번 파악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서울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가게 됐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근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다행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전까지는 미처 개항하고 도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외교타운 정동이 저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돼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개항기에 대한제국과 수교를 맺었던 각국의 정치 사회적 특성이 정동이나 인천 조계지 같은 도시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도시의 문학 6강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